자, 그러면 책을 펴도록 합시다. 오늘은 138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요즘 이제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이제 감기 걸리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다들 건강에 유의해야 될 시기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은 건강 관리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수능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그 수능 시험지를 미뤄주지 않아요. 그지? 혹은 수능을 다시 보게 해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능이 1교시가 딱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들이 전체 수험 응시생의 10% 정도 된대요. 10% 하니까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한 해에 그 응시생이 보통 요즘에 재수생이 많아가지고 4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되거든요. 40만 명 정도, 평균 40만 명 정도 보는데 그러면은 1교시 끝나고 집에 가는 학생 수가 4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10%면. 알겠습니까? 물론 개 중에는 뭐 진짜로 1교시 때 국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망쳐가지고 다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가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 애들은 컨디션 난조 때문이에요. 1교시 딱 해보고 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능날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지금까지 겪어본 인생에서 가장 컨디션이 나쁜 날이래요. 알겠습니까? 그게 이건 여러분들 저주하려고 하는 날의 말이 아니고 실제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가지고 있는 중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기 긴장을 너무 많이 해. 알겠죠? 그러니까 전날 잠도 안 오고 뭐 비염 있는 학생들은 비염 다 터지고 막 이런 큰 컨디션 난조가 일어나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날 잠도 그래서 못 자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멍한 상태로 갔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수능장에서는 또 잠이 잘 와. 알겠죠? 시험 치다가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이런 컨디션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아프더라도 좀 참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습관들 수능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디션이 무조건 좋으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도 참고 시험을 보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연습들을 여러분들 해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특히나 뭐 몇몇 학생들 보면 조금만 시끄러워 나 그냥 독서실 가서 할래 어디 가서 할래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장이 여러분들 시험 보기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재작년인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어떤 학생이 수능장에 왔는데 머리를 성게머리를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 반에 있는 애가 자기들이 걔 머리가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을 망쳤대. 그래서 어떤 애들은 저 새끼 머리 신경 쓰여가지고 시험 망쳤어. 저 새끼 어떻게 고소 못하냐 이렇게 하는데 안 돼요. 왜? 거기 신경 쓴 자기 잘못인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시끄럽고 뭐 조금 그 여러분들의 그 자꾸 주변 그 주위를 흐트리는 것도 있어도 그 참고 집중하는 진짜 우리가 집중하면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수능 준비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소설 바로 그 중에서도 문체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요 문체 관련된 것도 실제로 보기라든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제 문체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들은 뭐 태평천하 같은 그런 작품들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간 많이 배우거든요. 그런 최만식의 태평천하 같은 작품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초현실주의의 그런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체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체도 잘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문체라고 하는 걸 먼저 봅시다. 자, 문체는 작가가 작품의 내용과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뭐다? 문장의 개성적인 표현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작가마다 고유한 문체를 지니는 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여러 표현 기법을 쓰는 취향이 작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물론 문체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작가의 취향이긴 해요. 평소에 이 사람이 막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을 많이 집어넣어서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문장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굉장히 그쵸 싹티라서 그치 담백하게 그 문장을
그 전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결하게 문장을 전개하겠죠. 물론 그런 요소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문체는 사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를 차지해요. 그래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에 따라서 문체를 정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히 그런 내용과 관련됐을 때 문체에 관련된 선지들이 꼭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조금 올려놓고 문체의 종류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첫 번째부터 물어보는 거 바로 구어체와 문어체. 그죠? 문어, 옥토퍼스 아니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구어체는 자, 한자로 얘기하면 입구차의 말씀 어자입니다. 알겠습니까? 바로 구어체는 구어로 쓰인 문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쵸? 즉, 이것은 바로 뭐다? 그쵸? 자, 입으로 말하는 대로 쓴 문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 쓰는 말들을 그대로 소설 작품에 사용하는 걸 구어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면에 문어체는 바로 문어로 쓰인 문체, 즉 글에서만 사용되는 문체를 우리는 문어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요즘은 현대문학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구어체, 문어체 구분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이제 구어체로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 그대로 소설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구어체와 문어체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고전문학은 대부분은 문어체로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고전 작품들 보면은 뭐 누구누구 가라사대라든지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렇지?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입으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오로지 글에서만 누구누구가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뜻으로서 글에서만 사용하는 그러한 낱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글에서만 쓰는 문체를 고전 작품에서는 특히나 엄격하게 좀 많이 구분을 했던 편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학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실제 사용하는 말투가 나타나는 문체를 구어체로, 그다음 주로 글에서만 사용되는 특징적인 버릇, 글투, 문투가 나타나는 문체를 우리는 문어체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대화할 때 흔히 나타나는 거, 뭔, 이랑, 랑 등은 주로 구어, 입말로 할 때 쓰이는 것이고 것, 무슨, 와과 등은 주로 문어, 글에서만 쓰이는 그런 문체다라는 겁니다. 자, 구어체는 독자들이 사건이나 이야기를, 자, 효과가 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바로 사건이나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로 바로 뭐다? 글의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마치 내 눈앞에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 그죠? 자, 씁니다. 어요 등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 서술하는 것. 그렇죠?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건네듯이 서술을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친근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어체도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들이 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채만식의 태평천하,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작품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할 때 이 태평천하 작품이 등장을 했었죠.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자, 여기서 이 윤직원 영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일제강점기 이기적이고 왜곡된 역사 인식을 지닌 인물이고,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작품의 중심인물, 주인공이자 비판의 대상입니다. 주인공을 비판의 대상인 사람으로 앞세워놨죠. 자, 그래서 일찍이 윤직원 영감은
그의 소식적 윤두꺼비 시절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두꺼비였나 봐, 그지? 그래서 윤두꺼비 시절에 자기 부친 말대가리, 그쵸? 윤직원 영감의 아버지를 말대가리 윤영규라고 하는 거지. 말대가리 윤영규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맞아 죽은 시체 옆에 서서 노적이 불탄을 하고 화강이 충천한 하늘을 우러러 이놈의 세상 언제나 망하느냐? 우리만 빼고 어서 망해라. 세상이 망하는데 자기는 빼고 망하래. 그죠? 자, 이런 데서 우리는 바로 뭐다? 윤직원 영감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있겠다요. 자, 아까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예로 든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문체 문제 나오면은 꼭 이 작품은 문체 묻는 내용이 꼭 나와요. 알겠죠?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판소리죠. 문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판소리라고 하면은 심청전, 그렇죠? 그 다음에 심청가, 흥부가, 그 다음에 뭐 춘향가 이런 것도 있죠.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뭐 춘향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흥부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학교 때는 한 번쯤 배워요. 그렇죠? 이런 작품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뭐 권선징악이라는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면적으로는 당대 사회 모습을 비판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도 사람들 탄압하는 그런 탕과 논리들을 비판한다든지, 그렇죠? 심청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효녀 심청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당대 사회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모습이 은근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판소리적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뭐다? 풍자 효과의 극대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풍자의 모습을 굉장히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예 문체도 우리가 풍자하면 가장 대표적인 발레인 판소리의 문체를 가져온 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등학교 시험에서 내신에 나오면은 꼭 문체 문제가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작품입니다. 자, 이미 반세기 전 그리고 그것은 당대의 나한테 불리한 세상에 대한 격분한 저주여 겸하여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만 빼고 다 망해라 하는 게 진짜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야? 아니겠지, 그치? 바로 여기서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해서 윤직원 영감은 과연 승리를 했겠다요 라는 거죠. 그래서 윤직원이 부자가 된 모습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판소리적 문체로 비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뭐들 합시다. 토석어, 방언, 비속어. 자, 보도록 합시다. 자, 토속어, 방언, 비속어를 활용하면 구어체가 주는 효과를 좀 더 생생하게 생동감을 더 살릴 수 있죠. 먼저 토속어는 바로 우리가 토속적 어휘 혹은 토속적 분위기, 그렇죠?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토속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방 고유의 정치가 느껴지는 말을 토속어라고 하죠. 그래서 토속어를 사용하면은 향토성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면에 방언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이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죠. 자, 솔직한 말로 얘기를 하면은 토속어와 방언은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토속적인 것과 방언적인 것은 구분을 할 수가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토속적인 게 좀 더 시골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말이냐? 인물이 방언을 사용하고 작품의 배경도 똑같이 그 인물이 사용하는 시골이 배경으로 취해지면 우리가 그걸 토속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반면에 그 배경은 도시와 같은 이런 곳인데 인물이 방언을 사용할 때는 이때는 방언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토속적인 것은 배경 플러스 언어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 방언 같은 경우는 그냥 언어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방언을 사용하면 향토성과 현장감, 사실감을 높일 수 있고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나오는데 조세희의 원미동 사람들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은 그 작품의 배경은 부천시 원미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안에 있는 경기 인천 옆에가 부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경상도 말 쓰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방언을 쓰는 사람들의 인물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일종의 바로 뭐다? 이촌향도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되는 그러한 모습을 소설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경은 도시인데 인물이 방언을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비속어는 말 그대로 격이 낮고 속된 말. 그렇죠? 대표적으로 욕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속어를 사용하면은 현장감을 그리고 사실감을 두드러지게 할 수 있고 역시 인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속어를 많이 쓴다는 건 아무래도 인물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다 혹은 성격이 거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썩어 빠진 놈의 자식아, 네가 부잣집 파티인지 잔치인지 그 집 보아놓으모 그게 중학교 들어가는 시험에 나온다 카드나 잘 처먹고 잘 사는 사람 그 돈노름 잔치 본다고 니한테 무슨 이득이 돌아오겠노? 저 얼비를 내가 장자라 믿고 이래 눈 파라 키우모 나중에 무심덕을 보겠다고 라는 거지. 자,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의 방언에 섞인 그런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바로 뭐다? 아버지가 이제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자식은 어때? 약간 좀 허황된, 그치? 사람들의 그런 화려한 삶에 약간 반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거기에 따라가서 놀다가 잡힌 그런 모습이죠. 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섞여 있었다. 자, 여기서 물기는 바로 눈물이 되겠죠. 자, 잘못했습니다. 주눅이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나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 그래서 시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파악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어체로 넘어갑시다. 자, 문어체는 일상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예스러운 말투나 표현을 문어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글에서만 쓰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어체는 현대 소설보다는 고전 소설에서 현대 소설은 아까 얘기했던 문어체와 구어체의 구분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작장 이상의 박시정을 보면 올 때 대경하여 그래서 여기서 올 때는 바로 그렇죠. 조선을 쳐들어온 청나라 장수죠. 자, 그래서 대경하여 크게 놀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경하여 급히 퇴진하며 양천 탄식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탄식한다. 역시 이런 것들도 실제 생활에서 쓰지 않는 말이고 아까 얘기했듯 가로대, 가라사대, 가로대 이런 말들은 실제 언어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문어적인 표현이다. 자, 내용을 친 게 바로 문어체 표현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자, 기병하여 조선에 나오는 병불현인하고 방포일성에 조선을 도모하고 이곳에 와 여자를 만나 불쌍한 동생을 죽이고 무슨 면목으로 임금과 기비를 배우리오라는 자기 동생이 박씨한테 이제 당해가지고 죽은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거는 제장이 호언으로 관이하며 의논 왈, 그렇죠? 왈 이런 것도 역시 실제 일상에서는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자,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가 바로 박씨죠. 그렇죠? 바로 이 박씨는 여성 영웅입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수를 부리는 그런 여성 영웅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여도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는 없사오니 퇴근하는 이만 갖지 못하다. 그렇죠? 퇴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하고 왕비와 세자대고가 장안물색을 거두어 행문하니
백성의 울음소리, 산천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죠. 자, 백성의 울음소리가 매우 커가지고 마치 산과 강이 흔들릴 정도더라. 바로 여기서는 과장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다? 작가 자신이겠죠. 소설자 자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바로 간결체와 만연체. 자,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간결체와 만연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필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소설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간결체를 쓰기는 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만연체는 말 그대로 화려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막 꾸며주는 말이 많고, 그러니까 겹문장들 여러 개의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로 수필에서 또 많이 쓰는 그런 문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체 관련된 거는 특히 여기서 간결체, 만연체부터는 수필하고도 같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간결체는 말 그대로 뭐다? 간결하고 짧은 문장, 간단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T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만연체는 장황하고 긴 문장이죠. 이거는 F적이죠. 그렇죠? 감성적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문체죠. 자, 간결체는 바로 감정을 절제하여 전달할 때, 혹은 사건에 긴장감을 부여할 때, 여기는 긴장감이라고 써놓읍시다. 자, 문장이 짧아지면은 알겠죠? 읽는 사람도 그 문장이 짧아. 왜? 마침표에서 숨을 쉬잖아. 글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도 마침표에서 숨을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문장이 막 이어지면은 사람의 호흡이 가빠집니다. 점점 좀 짧아져요. 그러면 굉장히 약간 긴박한 느낌, 마치 내가 쫓기고 있는 듯한 혹은 누굴 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사건이나 이런 뭐 무서운 것들이 다가올 때나 이런 굉장히 긴박한 장면에서는 간결체를 많이 사용합니다. 문장을 굉장히 짧게 끊어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부여할 때 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 장면 같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 자, 순간벽 시계가 12시를 치기 시작했다. 그죠? 12시가 됐다는 거죠. 세 사람은 일제히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안이 술렁술렁해졌다. 시계를 쳐다보던 세 사람의 시선이 다시 늙은 주인 쪽으로 향했다. 코앞에 사마귀를 만지던 늙은 주인이 어리둥절하게 아들과 며느리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복도를 통한 문이 열리며 방 안의 불빛이 복도 건너편 흰 벽에 맑게 삐어져 나갔다. 12시가 닫혔다. 네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옮겨졌다. 조용했다. 왼편 벽으로부터 서서히 식모가 나타났다. 그렇죠? 뭔가 긴박한 그런 느낌이 들죠. 약간 뭔가 사건이 일어날 듯한, 이제 곧 있을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이 간결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만연체는 자, 만연체 같은 경우는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설명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해서 소설 속에서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전달을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단점은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려져서 독자에게 지루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만연체는 좀 굉장히 화려한 문장이기도 해요. 꾸며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화려한 문장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영상섭의 만세전을 보게 되면 자,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배웠거나 소설권이나 들춰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신이 소설이니 한데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지라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개 문장이에요. 알겠습니까? 문장이 굉장히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보면 바로 뭐다? 지금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배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사실은 집안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불만들은 전부 다 바로 뭐다?
실질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하는 불만이 아니라 심심해서 하는 불만이다라고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사회 진상과 굉장히 괴리가 있다. 즉 자기가 인식하던 현실과 진짜 현실 사이에 굉장히 큰 괴리감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알겠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바로 부잣집에서 금수저죠. 태어나, 그렇죠? 실제 일제강점하 조선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자,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1년 12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단년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 만큼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큼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년 12달 여기서부터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나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게 이 농부의 말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쉼표 사용을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쉼표를 사용하는 거. 자, 의도적으로 쉼표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죠? 작품의 호흡에 변화를 주는 표현 기법을 우리는 이렇게 쉼표를 사용한다. 잦은 쉼표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독자가 해당 장면을 좀 더 주목해서 읽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자, 이렇게 쉼표를 많이 사용하면 해당 장면을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장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전달할 수가 있다. 쉼표를 자주 사용하면 문장을 길게 늘어뜨려 만연체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박민규의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라는 작품. 자,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정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있으나 마나한 여자애들이 일터마다 있긴 했지만 있으나 마나 했으므로 지루하긴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시간적 배경이랑, 그렇죠? 자신의 상황, 그렇죠?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일하는 곳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쉼표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장에서 이렇게 길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비하자면 수성과 금성과 있으나 마나인 별들을 지나 지구까지 오던 태양광선이 나 같은 기분이었을까? 이러면서 지금 바로 뭐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감각적 문체.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굳이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쭉 넘어가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시다. 그치? 자, 표현 기법으로 봅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표현 기법 하면 주로 시에서 많이 해요. 비유법, 쥐유법, 은유법, 의인법, 그쵸? 뭐 대유법, 활유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비교법 이런 것들. 근데 소설도 우리가 표현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작가는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표현 기법이라고 하죠. 자, 첫 번째 표현 기법의 종류에는 첫 번째가 바로 비유. 요거는 시랑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장면이나 인물을 더욱 실감나게 생생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태준의 복덕방을 보면 자, 추석 가까운 날씨는 해마다의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튀었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양 뭐뭐듯이 바로 비유 중에서 직유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즉 구름이 매우 하얗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함으로써 그 색깔을 더 강조해 준다는 거죠. 자, 안초시는 자 여기서 안초시라고 하는 인물, 그렇죠? 자, 이 사람은 바로 노인,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알겠죠? 항상 젊은 시절의 잘 살던 때를 잊지 못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도 젊었을 때처럼 한 번 더 자신의 그런 뭡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 호황기를 한 번 더 누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일을 하지만 굉장히 사고를 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면은 부동산 중개소 같은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옛날의 복덕방은 지금의 부동산 중개소랑은 조금 다르게 또 다른 기능을 했던 게 바로 뭐냐면 그 지역 사람들 약간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마을 아줌마들이나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장기도 두고 뭐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 3명의 노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의 노인은 전부 다 젊었을 때 한때 좀 잘 나갔으나 현재는 다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좀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번 더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좀 더 호황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안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묵은 적삼이 생각났다. 자, 지금 안초시가 입은 옷은 어때? 굉장히 더러운 옷이라는 거죠. 바로 구름과 안초시의 옷이 서로 대조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조를 사용함으로써 안초시의 처지를 더욱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조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를 더욱더 강조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 끝을 붉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여름이 극성스럽게 덥더니 추위도 그럴 징조인지 예년보다 무서리가 일찍 내렸다. 서천이가 늘 지나다니는 식은 관사에는 울타리가 넘게 피었던 코스모스 뒤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그렇죠? 끓는 물에 데쳐낸 것처럼 역시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날이 추워지니까 코스모스가 시들시들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점점 져가는 모습을 마치 물에 데쳐낸 것처럼 시커멓게 물어놓고 말았다. 꽃이 얼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진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반어. 자, 아까 우리가 태평천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렇게 소설에서도 반어나 역설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반어는 아이러니하는 거, 아이러니라고 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두면 좋습니다. 자, 작품 속에서 우리가 모순을 사용하는 것을 모순 형용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모순이라고 하는 건 원래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이야. 바로 창모자에 방패 순자를 사용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창을 팔면서는 이 창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창이니까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옆에서 또 방패를 팔면서는 이 방패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방패라서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어떤 손님이 그러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알겠죠? 거기서 나온 게 모순입니다. 근데 문학에서는 우리가 모순의 방법을 2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역설.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하죠. 파라독스, 패러독스라고 하죠. 그렇죠? 자,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말 자체의 모순입니다.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알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윤동주의 십자가를 보게 되면 행복했던 사나이 괴로운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행복했다가 괴롭대.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설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언어는 긍정은 긍정끼리, 부정은 부정끼리 어울려서 사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시나 소설 같은 데서 긍정과 부정을 같이 엮으면은 역설이 되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는 긍정의 말과 슬픔이라는 부정의 말이 봄을 동시에 수식해주는 이런 것들이 역설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반어는
바로 아이러니 라고 하죠. 요거는 말은 되지만 상황과 비교를 했더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과 상황의 모순입니다. 시에서는 단어가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이거 뭡니까? 김소월님의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난 당신이 떠나도 난 울지 않을 거야. 말은 되잖아. 그렇죠? 하지만 내가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는데 울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과 상황의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반어와 역설을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반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작가가 실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을 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을 우리는 반어다라는 거죠. 주로 상황이나 대상을 풍자하거나 그 다음 비판적 태도를 드러낼 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이 반어의 방식입니다. 자, 박완서의 아저씨의 훈장이라고 봅시다. 자, 피가 내려와서 너 한동안은 너네 아저씨와 이웃에 살았다. 밤새도록 반짝반짝 닦은 크고 작은 자물쇠를 앞뒤로 주렁주렁 달고 장군처럼 거만하고 당당하게 장사를 나가는 너네 아저씨의 권위는 완벽했다. 그쵸? 지금 바로 뭐야? 아저씨가 자물쇠 장사를 하는데 자기 몸에 앞뒤로 막 자물쇠를 달고 가는 거야. 알겠죠? 자, 내 자식을 사지에 뿌리치고 조카 자식을 구해내서 공부시킨다는 게 그렇게 위대한 일일까?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자,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너네 아저씨는 바로 뭐다? 자신의 자식은 뭡니까? 전쟁에 보내가지고 죽이고 조카 자식을 지금 구해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너네 아저씨 상황을 나타내고 이것을 서술자인 나는 어떻게?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렇지? 당연하죠. 자기 자식을 죽이고 조카 자식을 구해가지고 살고 있다는 게, 그렇지? 자, 나는 그의 당당함에 압도된 채 속으론 언제고 그의 위대성이 터무니없는 가짜라는 걸 보고 말 테다 라는 엉큼한 생각을 키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최만식의 태평천하에서도 보면 반어적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풍자 효과라든지 비판적 태도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관용적 표현으로 넘어갑시다. 관용적 표현. 자, 관용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정확하게는 관용 표현이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자, 관용적 표현은 기본적으로 둘 이상의 낱말이 모여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진 없구나 문장 형식의 표현을 우리는 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용 표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 바로 사회의 문화나 관습이 반영이 되어 있는 표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관용 표현에는 속담과 관용 표현,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관용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속담은 우리가 잘 알죠, 그렇죠? 돌다리도 뭐 두들겨 보고 걷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들이 속담이죠, 그렇죠? 속담은 이렇게 사실은 뭡니까?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속담입니다. 알겠죠? 반대로 관용 표현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 사람을 오래 기다리면 우리가 하는 얘기죠.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진짜 목이 기다리다 목이 빠진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관용적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속담, 관용어, 고사성어, 격언 등과 같이 오랫동안 써서 그대로 굳어진 표현을 우리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면서도 인상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관용 표현을 사용했을 때 전달 효과가 커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박태원의 천변 풍경을 보면, 자, 얘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화신상이라는 데야. 이제 백화점이죠. 지금 그 화신상회라고 하는 우리나라 근대 최초의 백화점이야. 이 백화점은 그 일제시대 당시의 작품에 많이 등장해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에도 보면 화신백화점 가가지고 이제 옥상 꼭대기 가가지고 보는 장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작품 속에 등장을 합니다. 자,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는 겨우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에 마수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의 속담을 그대로 쫓아. 그쵸? 바로 성공을 하려면은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걸 우리는 표현법으로 따지면은 풍류법이라고 합니다. 풍류법은 속담이나 격언 등을 인용하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속담을 그대로 쫓아.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안을 품었으면서도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내 그의 손을 잡고 한성으로 올라온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는 자식을 데리고 자식을 서울에서 키우기 위해서 지금 함께 서울로 상경한 그런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현학적 표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현학적 표현은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희화화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쏘리 쌤 착각했어요. 이거 맨날 착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주의합시다. 현학적 표현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나치게 어렵게 표현을 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러한 표현은 우리는 현학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꾸 헷갈려요,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려요, 하면 알겠죠? 그래서 현학적 표현은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거야. 실제로 사설 시도에도 보면은 이 현학적 표현을 비판하는 시도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덱드라 동난지 사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덱드라 동난지 사시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뭐냐 사자 하고 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뭔지 설명을 해. 동난지가 뭔지. 그래서 처음에는 외골내유, 겉에 뼈가 있고 안에 살이 있고, 그 다음에 양목이 상천, 두 개 눈이 하늘로 솟아있고, 그 다음에 큰 다리가 2개, 작은 다리가 8개 있는 그 간장이 절여진 그 동난지를 사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장수야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 하고 하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쉬운 얘기를 괜히 어렵게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만큼 똑똑하다라고 하는 걸 자랑하는 표현을 바로 우리는 현학적 표현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어렵고 전문적인 어휘를 필요 이상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학식을 과시하며 아는 척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상황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봅시다. 김동리의 화랑의 후예. 자, 그는 언 것, 구운 것도 가리지 않고 한참 부지런히 집어먹더니 그동안 흥이 났는지 아주 목청을 뽑아서,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언 것이나 구운 것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막 미친 듯이 먹었다는 거야. 사실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배를 굴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배가 좀 차니까 이제 흥이 났는지 목청을 뽑아서 관관저구는 제하지주로다. 요조순녀는 군자호구로다 라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배도 곪고 있던 사람이 이런 한시를 지금 읊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하는 대문을 외곤하였다. 나는 그동안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모른 체 하고 있으니까 성인께서도 실수가 있단 말이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공자님께서 시전에 은문을 두셨거든 이라는 것에서 자꾸 한자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는 무슨 큰 문제나 발견한 듯이 나 있는 쪽을 옆눈으로 훑어보며 마구 귀를 뽑아 이렇게 외쳤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굉장히 똑똑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지금 한문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내용에는 여러분들이 저 작품 이해할 때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알겠죠? 특히나
학생들이 고전 작품들을 본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작품 전체에 등장하는 모든 낱말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작품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 물론 내신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줘. 그럼 수업 열심히 듣고 그대로 익히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반면에 모의고사라고 하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본 작품들이 많이 등장해요. 시도 그렇고 소설도 그래요. 알겠죠? 그랬을 때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절대 세세한 내용을 묻지 않아. 이런 유형의 시험들은. 알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주제가 뭔지, 전체적으로 어떠한 표현법들이 대충 사용이 됐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문체는 어떤지 이런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단어 한두 개 모른다고 해서 작품 이해 못한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어려운 말인데 나는 못 이해할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내용은 바로 뭘 얘기한다? 이 사람이 쥐똑똑한 척 하려고 한자성어 많이 썼구나. 이렇게 말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희화화를 보도록 합시다. 자, 희화화. 자, 인물이나 사건을 우리는 외모,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희화화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해학적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두 개의 조금 차이는 있어요. 알겠죠? 해학적 표현은 말 그대로 우습게 표현하면 해학적 표현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농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해학적 표현이에요. 반대로 희화화는 주로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약간 좀 풍자를 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해학과 희화화는 거의 고등학교에서는 구분 없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희화화의 대상은 바로 뭐다? 서술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을 우리는 희화화시키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반면에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알겠죠? 자, 채만식의 미스터 방을 보게 되면 자, 애공원이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친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리 쏟아져 웃으면서 쳐드는 S소위. 그렇죠? 요 S소위는 바로 6.25란다, 소리. 해방 직후 남한에 파견된 미군입니다. 알겠죠? 일제시대에는 친일파가 득세를 했는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친미파가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S 소위에게 붙어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게 이 미스터 방이었죠. 원래는 방산복이라고 하는 구두닦이였거든요. 알겠죠? 신기로 장수라고 해서 구두닦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미스터 방이 이제 나중에 실수를 하게 돼요. 양치를 하고 창밖에 퇴 뱉었는데 하필이면 집에 들어오던 S 소위 얼굴에 그대로 양치물이 떨어지게 되죠. 자, 얼굴 정통에다 차르르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위는 주먹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왜? 지금 방산복은 S소위 때문에 지금 권력을 쥐었던 그전에는 그냥 길거리 구두닦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S소위 때 미군에게 붙음으로써 온갖 여러가지 특혜를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S소위 얼굴에 양친물을 뱉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S소위로부터 이제 쫓겨나게 되고 미군의 그런 그 일종의 배경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인데 이거를 이렇게 우습게 표현함으로써 바로 친미파였던 이제 그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인물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현재형 어미는 자, 바로 현재형 종결어미 니은다, 는다 요거를 사용하는 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소설 속의 장면이 바로 어떻게?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듯한 현장감과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 현재 범위에 사용한다는 건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지. 보통 쌤님이 설명하는 것들은 다 뭐냐면은 고등학교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동산 지역만 하더라도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대표적으로 뭐 중앙고 정도? 외에는 거의 대부분 다 객관식밖에 안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선지에 등장합니다.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유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지로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상원의 유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자, 나는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뚝기를 걸어간다 하는 거죠. 이거는 바로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어디입니까? 임진각이나 여기 가면은 자유의 다리라고 있어요. 알겠죠? 이 자유의 다리가 사실은 뭐냐면은 북한군이 포로를 죽일 때, 사형을 할 때 남한 쪽으로 달려가라고 한 다음에 뒤에서 총을 쏴서 죽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공도 사형을 지금 당하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는 장면이 돼서 빨가벗은 채 추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뚝기를 걸어간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진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간다. 여기서는 붉은 피와 하얀 눈이 서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잠깐 10분 정도 쉰 다음에 지금 55분 정도 됐으니까 5분까지 쉰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